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그 2022년은 청년 책의 해입니다. 첫 번째 포럼 시간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포럼은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의 사회로 진행을 하겠고요. 주제 발표에 나서시는 분이 총 5분 계십니다. 먼저 그 청년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재단의 임대환 정책기획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그 출판 에이전트로서 그리고 북칼럼니스트로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홍순철 대표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우리나라 출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죠, 민음사의 유상훈 편집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들이 이 줄을 서서 책을 사는 보기 드문 서점입니다. 땡스북스의 손정승 점장님, 그리고 24만 명의 유튜브를 둔 북튜버십니다. 그 겨울 서점의 김겨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각각 20분 정도씩 이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2022년 청년체계회 추진단의 안찬수 단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찬수입니다. 2022년은 청년 책의 해입니다. 매년 책 문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작가 단체, 또 출판 단체, 도서관, 서점, 독서, 또 올해는 특별하게 또 청년 단체인 청년 재단까지 해서 여러 기관 단체가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 청년들이 책과 함께, 독서와 함께, 도서관과 함께, 또 출판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올해 청년 책의회를 조직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출판 독서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필보라고 하는데요. 국제도서전. 올해 한국과 콜롬비아는 수교 60주년이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릴 국제도서전에서는 콜롬비아가 주빈국이 되고 보고타 국제도서전에서는 한국이 주빈국이 돼서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님, 또 출협회 회장님, 또 이문재 시인, 은희경 씨, 정유정 씨, 김경욱 씨, 또 얼마 전에 안데르센상 수상하셨던 이수지 작가 등등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고도 드리는데요. 이런 힘은 책이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저수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 청년들과 더욱더 잘 만나질 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올해 청년 체계회 4번의 그 포럼이 준비되고 있는데 첫 번째 포럼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정말 청년 당사자로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얘기들이 각 부분에 잘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교직이 돼서 우리 독서 문화, 출판 문화, 도서관 문화 이런 부분에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회 봐주시는 우리 정원옥 선생님, 또 각 분야를 대표하셔서 발표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가 촉발의 계기가 돼서 앞으로 청년과 책이라고 하는 주제에 더 많은 논의,
더 많은 담론이 생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년과 책 생태계 토바보기를 주제로 하는 오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정원옥 선임 연구위원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정원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차 포럼이고 이제 여는 포럼인데요. 오늘 포럼은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책 생태계를 진단하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5분의 연사가 각각 20분씩 주제 발표를 한 이후에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방청객 여러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제가 대신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발표자분들도 자유롭게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질문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청년재단의 임대환 정책기획팀장님으로부터 대한민국 청년 생활 백서를 듣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재단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있는 청년재단은 청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이렇게 2022년도 청년 체계를 맞이하여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첫 번째 포럼의 또 첫 번째 발표다 보니까 상당히 또 부담도 되고 되게 영광스럽기도 한데 제가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체계회를 맞이해서 청년과 독서 그리고 청년과 책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로 앞으로 이제 포럼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청년과 책과 관련된 주제 이외에도 청년의 생태계 그리고 청년의 오늘 청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SNS 속에서 비춰지는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 통계 지표를 통해서 만나보는 청년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떠오르는 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사전적으로 정의했을 때는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한참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청년기본법이 여러 청년 당사자들과 청년 조직들이 합심해서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기본법에서는 연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 사이에서 이행기로 이행되는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애주기적 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 대상으로는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도 다양한 특징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나 자치 규범인 조례 상에서 표현되는 청년의 연령 범주는 조금 상이합니다. 이는 이제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던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연령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표와 같이 보시면은 만 19세에서 39세 정도의 연령대로 한 20년 정도의 청년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점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각 생애 주기별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말 청년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 속에서도 청년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청년들도 다양한 명칭으로 호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구분으로 청년기를 좀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년 2030 세대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용어기도 하지만은 MZ 세대라고 해서 지금은 80년대 초반 40대까지도 이제 보통은 이제 청년 연령들 그리고 마케팅 주요 대상인 청년층으로 표현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행기에 가까운 청년들의 전체적인 호명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눴던 청년기에서는 학습기와 같은 청년 초기 그리고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 이행기 그리고 1인 가구든 다가구든 다양한 형태로 독립된 세대주가 되는 가구 형성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학습기에서는 대학을 진학했을 때는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호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 바로 했을 때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5세에서 30세 정도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취업자라든지 구직자라든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니트와 같은 명칭으로 많이 호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안에서도 이런 가구 형성기에 맞이해서 1인 가구 또는 이제 정책적 대상인 신혼부부 결혼한 지 만 7년 이내에 이제 신혼부부 가구로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 복지 패널 이제 아동 패널부터 쭉 올라가서 진행됐던 한국 복지 패널에서 청년기의 생애 주기를 한번 따라가 보았더니 이것은 이제 연구에 좀 함의가 있는 부분에서는 미취업이냐 취업이냐 이런 그 중심점을 가지고 그려 나갔기 때문에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취업과 이제 미혼 결혼을 했냐 안 했냐로 추적을 해 보았을 때 청년기에서는 대부분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취업을 하거나 혼인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둘 다 이행하지 않는 청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이 패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맨 상단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미취업 미혼이라는 그 노란색 시점에서 39세가 될 때까지도 그 노란색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정 부분 낮아지긴 하지만은 분명 이행을 전통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청년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청년기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의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해안점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만나볼 청년들은 언론이나 SNS 속에서도 정말 청년들이 많이 호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바라봐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조어가 2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10개 이상 아시는 단어 있으실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 저거 다 알아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제가 모바일 쿠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이 들어본 단어도 있지만은 저게 뭐였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런 신조어들이 있는데 청년기나 그리고 인터넷에 많이 활용하는 10대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조어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 성향과 특성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특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집단보다는 일단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비춰져 있고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것보다는 현재의 행복, 나의 지금 현재 관점에서의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거나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삶을 좀 추구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품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 상품이 물론 가성비에 따라서 많이 따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 상품이 가진 경험을 취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텀블러를 살 때 이 텀블러가 내가 꾸준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라는 점을 사겠다라는 그 경험을 사겠다라는 취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만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신조어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이나 모바일에 정말
네이티브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디지털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에서도 ESG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소비 주체인 청년들이 이런 환경이나 윤리의식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소비 시장에서도 많은 것들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언론,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청년과 관련된 연관어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작년 1월부터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 통해서 한번 추출을 해본 데이터인데요. 청년 정책이 정말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3,700개 정도 청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앙정부는 한 308개 정도 됐었고요. 지자체가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됨과 동시에 그를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가장 높았고, 역시나 2위는 제가 이거는 2020년도에도 데이터 한번 추출했을 때도 코로나19가 높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세대, 잃어버린 세대,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이 모든 전 연령대에 되게 타격이 크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20, 30대 청년층에게 더욱더 많은 피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청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단어 키워드로 보면은 아무래도 20대 대선에서도 청년이라는 호명이 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특장점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SNS, 인스타나 블로그나 트위터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연관으로 봤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사실 저도 이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희망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순수 말 그대로 희망이 아니라 희망 적금 때문에 많이 언급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인 청년희망 통장,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수요가 있었고 정말 많은 언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청년희망 통장이라는 그 사업에 검색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유입이 정말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SNS 속에서 부정적인 단어나 긍정적인 단어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좋다, 지지한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좀 많았고요. 부정적인 단어들로는 혐오나 차별,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취합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사회통계 지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기, 3가지 단위의 청년기에 따라서 사회지표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월 11일 날에 통계청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대한민국 만 19세에서 34세 연령은 이제 1,3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죠.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래 추계 인구를 봤을 때 2070년 되면 반토막보다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70년이 되면은 청년 인구인 19세에서 34세, 그때는 청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청년 연령대는 반토막이 되는 5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인구 추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회 문제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 봐야 될 당면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올라가는 그래프는 서울, 그리고 경기, 세종, 이러한 청년층 유입이 되는 도시는 이렇게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것도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이 서울의 순유입 인구의 4분의 3이 청년 2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학업 진학이라든지 일자리 때문에 이러한 순유입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순유출로 인해서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방 소멸,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위기까지 언급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우리 지역과
국가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청년들에게 그 삶에 가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청년의 학습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대학 진학률 가장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역시나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한 번 주춤해서 떨어진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73.7%가 이제 대학을 진학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음과 함께 등록금 부담도 있죠. 예, 등록금 또한도 이제 수업료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등록금인데요. 청년 세대 대학의 경우에는 900만 원, 590만 원 정도 되고, 전문대의 경우 49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1인당 평균 장학금도 상당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 평균 비용이 한 등록금이 200만 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노동시장으로 이제 청년들이 진입할 때 일단 취업 경험은 한 60% 이상은 해봤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내 다들 퇴사를 한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첫 직장을 구해서 첫 임금을 받았을 때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임금 수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10년 전에 정말 처음 이제 회사를 취업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게 퇴사도 하고 입직도 하고 월급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정말 청년의 삶이 정말 팍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그런 조금 현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청년층은 서비스 종사에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단기 일자리와 같은 이런 비정규 일자리에 많이 함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청년층의 가구 형성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프 보시면은 남녀 그래프긴 한데 둘 다 엄청 이제 우하향되고 있죠. 그래서 혼인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남녀 모두가 나는 아직 결혼하기는 이릅니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주셨지만, 후순위 답변으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저 소득이 적어서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발전을 더 하려고요 라는 이런 차이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은 이제 신캥거루족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부모 세대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가구 집단이 정말 많았고요. 1인 가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늘고 있지만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세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옥고, 흔히 말하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지옥고에서 거주하는 비율도 상당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체계를 맞이해서 제가 또 다른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한번 또 데이터를 한번 보았는데요. 여전히 전 연령대에 비해서 2030의 독서율이 높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 11권 정도 독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체계를 처음에 우리 재단이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한 달에 한 권 읽기 프로젝트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열심히 독서를 하고 있는데 평균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독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년 세대와 함께 독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 고민점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년 사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청년 니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니트로 말미암아서 고립되는 청년이 전체 통계에서 한 청년 전체 인구의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1000만 명 기준으로 할 때는 한 300만 명 정도가 고립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20대 무용고사, 소위 말하는 고독사가 작년 통계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연고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은 독서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청년 세대 간의 다양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독서 진흥을 통해서 한번 이런 제한점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제안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고립 청년들에게 책 구독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해보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것을 읽든 안 읽든 그냥 방치해두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게끔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책 구독 서비스에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세대의 그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게 자조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챌린지 어플들과 연동을 해서 북 읽기, 책 읽기를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라클 모닝 챌린지라든지 네이버의 무브먼트 같은 것들을 함께 연동해서 책 읽기 장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발제에서도 나올 우리 청년 작가님들, 청년 출판사들, 그리고 청년 도서와 관련된 이런 계속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면서 독서 장려를 활성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숨가쁘게 청년의 삶과 다양한 사회 지표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청년에 대해서 고민점을 한번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사회 문제와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한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청년 체계 포럼, 책 포럼을 기획한 목적은 더 많은 청년들이 책을 읽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현황을 진단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이런 거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청년이 누구인가, 누가 청년인가, 그리고 청년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청년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 되게 필요한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따른 정책 대안들을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발표로서 임대한 팀장님이 청년의 정의 특징,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신조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몰라가지고 다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충분히 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개념들이어서 어쨌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 이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청년 저자, 독자, 소비자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홍순철 BC 에이전시 대표님의 청년 저자들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출판 평론하고 있고요. 또 출판 저작권의 국경을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 저작권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홍순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될 주제는요, 청년 저자들의 시선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주제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청년인데 저는 청년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멋쩍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앞서 우리 임 팀장님이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어쨌든 저는 청년이 아니고요. 제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런 푸념을 좀 했더니만 제 동년배 출판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UN 기준에 의하면 우리 청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UN 기준을 찾았더니만 UN 기준에 의하면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아직 국제적 수준에서는 청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청년 저자, 청년 독자, 우리가 오늘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확실히 지금 출판 시장, 특히 대한민국 출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실제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 세대가 우리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판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책의
의미와 가치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특히 현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책은 상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품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고 있고 오직 잘 팔리는가 이것만이 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지금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종이책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체감하고 있는 것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이 세계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다른 업계로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책을 만드는 특히 청년 편집자들의 삶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실제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출판계 내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출판 환경이라든가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청년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PPT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청년 저자들의 시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책이 지금 어떠한 의미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먼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의 의미와 가치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책의 의미가 전환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책그라면 지식이나 어떤 교양의 전달 매체였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좀 권위가 있고 뭔가 좀 뭐 대학 교수라든가 혹은 어떤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책, 일종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책들이 사람들에게 소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약간 그런 관점으로 책을 쓰면 이제 바로 꼰대 소리를 듣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반면에 뭔가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의 생각에 뭔가 동조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던가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환영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교양을 담고 전달하는 일종의 레거시 미디어였던 전통적인 책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책이 더 이상은 지식과 어떤 교양의 전달 매체가 아닌 공감과 위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책 그러면 종이책들을 먼저 떠올렸는데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종이책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뭐 전자책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뭐 다양한 책들의 형태를 떠올리고 있고요.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실제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책을 서점에 가서 구입하고 소유하고 보관하고 그걸 두고두고 읽는 이사할 때마다 항상 책이 골칫거리인 그런 것이 책이었는데요. 요즘 청년 세대들은 책을 그렇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책을 함께 어떤 공유하거나 아니면 책을 어떤 빌려보는 렌탈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책을 소유하는 것, 간직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뭔가 좀 흘려보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책의 의미와 가치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 저자들의 시선을 8개의 단순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 8개 이상의 생각과 표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소개하지 못한 어떤 키워드라든가 혹은 다른 생각들은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저의 관점에서 제가 분석한 청년 저자들의 시선을 8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 저자들의 시선 첫 번째는요. 반항 또는 체념이라고 저는 이게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 제가 지금 여기 4권의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에 소개된 4권의 책들 가운데 일단 지난 3월에 출간된 첫 번째 책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지금의 청년 세대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같습니다. 1992년생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홍민지 작가가 쓴 책인데요. 90년대생 직업인으로 생존해온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 주식, 부동산 혹은 뭐 로또 같은 횡재가 아니더라도 성공의 방법과 의미가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각자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이런 어떤 청년 세대들의 생각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책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뭐 개성 넘치는 뮤지션이죠. 장기하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막막하기만 하더라도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하루하루를 또박또박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제목을 아마 기성세대가 들으면 되게 화가 날 법한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이 실제로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 이 책은 국경을 넘어서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동남아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정도로 정말 많은 청년 세대에게 일종의 공감을 얻어낸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항 또는 체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냥 이걸 문장으로 풀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세대는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하면서 자랐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되고 뭐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하다 보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 청년 세대는 그런 관점에 약간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도 거기에 더해 노력을 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이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하겠다, 되면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다양한 책을 통해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취존 또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임 팀장님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청년 세대에 뭐 이 단어들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담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3월 출간된 실존주의자 선언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의 저자 이름은 사과집입니다. 이것 역시 최근 출판계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문학의 전반에 지금 부캐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최근 출판 시장에서도 본명이 아니라 글 쓰는 이름으로 필명으로 책을 내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실존주의자 선언을 쓴 사과집이란 분은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기에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원래 시사 PD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편견들, 뭐 인권이라든가 젠더 감수성, 특권 의식, 갑질과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와 비슷한 실존주의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된 아니요 그건 빼주세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미름사에서 주목받는 띵 시리즈에 속한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작 가운데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김겨울 작가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출간된 이 책을 보면서도 물론 이 책은 청년 작가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22명의 다양한
뭐 여기에 보면 뭐 박찬일 셰프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저자들의 시선이다라고 소개하기에도 약간 멋쩍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청년 저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내고 싶은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을 사례로 꼽았는데요. 각자가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싫어하는 음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혹시 오실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실모. 오실모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소셜 미디어에서 또 큰 인기를 끌고 많은 회원들이 거기에 가입해 있다고 그럽니다. 오이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당근도 싫어요. 오이 빼주세요. 당근 빼주세요. 예전에 식당 가서 이런 얘기하면 식당 아줌마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한다고 그래요. 내 취향, 내 생각을 들어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또 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지금 두 권의 책이 더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책들, 비혼, 비건 이런 것들도 지금의 청년 세대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선입니다. 질병서사라고 제목을 꼽아봤는데요.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우리나라에 출간돼서 55만 부가 팔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이 일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이런 책들이 질병서사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꺼내고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질병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참 낙인 찍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고 특히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나 낙인 같은 것들이 찍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겠다. 내가 이런 병을 겪고 있고 이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비슷한 생각, 비슷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겠다라는 생각들이 이러한 책들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좀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들을 이 책은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과 직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앞서 우리가 주제 발표를 통해서도 봤다시피 이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어느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로 이행되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서는 그것들이 잘 안 되는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뭐 결혼도 그 가운데 하나고 취업도 그 가운데 또 하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청년 세대가 일과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문학이라든가 자기계발서라든가 다양한 책들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정말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서 뭐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업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면들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죠. 이 밖에도 최근 직업 에세이라고 하는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직업 에세이는 물론 청년 세대만 쓰고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닌데요.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이 직업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직업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된 청년 도배사 이야기라든가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라든가 또는 엄마는 카페에서 떼수건을 팔라고 하셨어 라는 책이라든가 도배사 혹은 귀농청년, 지역 서점 점주 사실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직업들은 힘들고 불안정하고 별로 바람직한 직업들이 아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 세계에 존재하는 아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책들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책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라는 것도 최근 청년 저자들의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5번째 키워드인데요. 죄송합니다. 5번째 키워드인데요. 예, 투자, 재테크, 인플루언서, 유튜브 전성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뭐 유튜브에서 수십만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재테크 인플루언서들의 성공담, 재테크 전략 이런 것들이 책으로 다수 출간이 되면서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 셀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수십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내면 유튜브 홍보와 책 판매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출판 시장의 하나의 성공 공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뭐 NFT 요즘 뭐 각종 어린이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린이라든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이렇게 젊은 세대 가운데 새로운 투자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묻지마 투자를 했다면 지금 청년 세대들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목소리를 담은 책들도 다수 출간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인데요. 현실 조언이라고 제목을 꼽아봤습니다. 저는 현실 조언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아마 이러한 흐름은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제목만으로 통쾌하죠.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이런 책들, 세상의 기대 또는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사느라 그동안 번아웃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살아봐라. 자기 자신으로 살라. 이렇게 주문하는 책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 시선, 문학 쪽에서 2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장르 문학입니다. 상상력으로 경계와 담장을 넘어라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문학 분야에서 특히 청년 작가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기존 문단이 아닌 외부 세계에서 지금 출판 시장으로 진입한 젊은 작가들인데요. 과학도 출신도 있고요. 직장인 출신도 있고요. 사실 기존의 문학 작품을 쓰던 작가들의 화려한 문장은 아니지만 약간 잘 정돈된 문장들이 오히려 또래 집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책들의 특징은 브런치라던가 전자책이라던가 이러한 진입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제도 근미래, 인공지능, 가상세계, 성소수자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듣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직접 문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8번째 키워드로 힐링 문학을 꼽아봤습니다. 힐링이란 단어가 너무 자주 사용돼서 약간 식상하기도 한데요. 위로와 휴식을 주는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달라가트 꿈 백화점, 불편한 편의점, 어서오세요 휘남동 서점입니다. 백화점, 편의점, 서점,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쉴만한 공간을 찾는 청년 세대의 고민들을 제목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특히 2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확실한 도피처 또는 탈출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치열한 그런 삶을 좀 살아내면서 이런 문학들이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8개의 키워드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명한 맥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분석하면서 약간의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학은 생태계, 출판 시장은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생태계는 다양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면서 지나친 가벼움으로 인해서 진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표면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개인의 서사에 집중하다가 공동체의 담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일자의 경향신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정희진 여성학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요, 시대를 반영하기보다 거스르는 책을 원한다라는 칼럼인데요. 거기에 정희진 선생이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시대다. 쓰는 개인은 모두가 작가다. 사회적 약자의 서사가 드러나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개인의 경험이 바로 활자화되는, 해석되지 않은 자기 이야기가 범람할 때 작가는 양성되지 않고 언어도 축적되지 않는다. 상당히 따끔한 일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저자들의 시선을 분석을 하고 나서 이런 균형적인 시각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청년 저자들의 시선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 저자들이 동시대 청년들과 어떤 경험, 어떤 감정, 어떤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지 좀 주제별로 잘 정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신간 발행 종수가 한국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1인 출판, 독립 출판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과 또 청년 저자들의 급증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발표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한 문턱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 또 출판도 용이해졌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는 한국 출판의 위기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잠재력, 생산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언급해주신 이런 어떤 그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 번째 발표로는요, 그러니까 출판 편집자가 본 청년 독자, 어떻게 책에 가깝게 청년들에게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음사 유상훈 편집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민음사에서 그 손살문고와 여러 단행본들을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 유상훈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 그 강연을 이제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번 이제 강연 요청을 주셨을 때 맨 처음에 이게 제가 해도 되나, 너무 제가 아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고사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러 되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좀 배우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덜컥 쓰락을 하고 이제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 없이 책을 만들어 왔나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직장인의 관성이라 그럴까,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한 10여 년간 책을 만들면서 이 청년 독자라든가 아니면 그 변화하는 출판 문화, 독서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왔는데, 요번에 최초로 한다고 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그 임대환 선생님이랑 그 홍순철 선생님께서 청년 독자와 청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일단 준비한답시고 준비해온 내용을 몇 가지는 약간 건너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맨 처음 임대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청년이 19살부터 34살까지 이제 범주라고 들다고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여지없이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그 요번에 이제 청년 독자라는 어떤 그 독자층을 생각을 하면서 좀 착안을 했던 게 많이 이제 회자되는 MZ 세대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사회에 맞게 좀 구분된 개념이라 한국 사회랑은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이것을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나이대나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그 오치아이 요이치라고 이제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88년생 젊은 교수가 쓴 책을 한번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선생님 그 오치아이 요이치 씨가 이제 제안했던 개념이 디지털 네이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람들은 이제 사실 거의 이제 디지털 혁명이 있기 전 그 선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날로그 세계에 살다가 지난 한 몇십 년 사이, 한 3, 4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네이처로 진입을 하고 한마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계로 진입을 하고 이제는 아예 그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어떤 가치관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M세대 뭐 사실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제가 이제 속한 세대가 M세대라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막 초등학교 때 인터넷 배우고 컴퓨터실에서 막 천리안 뭐 하이텔 이런 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더 나아가 이제 Z세대라고 하면은 아예 이제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나서 저희 핸드폰에 있는 그 전화기 모양 이모티콘을 거의 한 2000년대생 이후에 한 95% 이상은 모른다고 해요. 전화기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도 전화를 걸려면 그 마크가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해하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하는 걸 미국의 한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도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어떤 더 젊은 계층 또 청년 계층에서는 많은 이제 미디어나 어떤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과 많이 중복이 돼서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너무 긴장이 돼서 좀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일단은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이제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은 책을 안 읽어란 말을 많이들 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책은 어른들이 더 안 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부터 40대 이하까지의 계층에 속하는 계층이 아니라 그 범주에 속하는 그 세대들이 책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이제 보통 출판사가 유통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통 자료를 정확히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단한 예로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민음사 책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연령대와 성별로 구분이 돼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소비자 그리고 책을 읽는 어떤 고객 그다음에 같이 그 어떤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장 많은 계층은 역시 20, 30대 그리고 10대 이쪽이 가장 많고 물론 이제 뭐 종교 서적이랄지 뭐 문제지랄지 이 책 속에도 여러 가지 장르와 구분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민음사가 단행본 출판사라고 했을 때 그 단행본 소비자 고객 그다음에 그 공동체 일원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역시 20, 30대 청년 독자들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역시 여성 독자들의 어떤 강세가 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독서가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방식의 독서 활동은 줄었을지언정 심지어 이제 전 계층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읽기 행위 자체가 엄청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요번에 분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세대의 변화 그리고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앞서 처음 발제해 준 임대현 선생님의 어떤 그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의식 변화와 어떤 생활 자체를 전부 바꿔놓는 어떤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듯이 이제 사실 책을 대하고 책을 만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자체가 책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독서로 이어지는 경로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것을 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제 출판사들도 많이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이제 사실 제가 또 막 민음사를 뭐 대표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케터들이 또 되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편집자가 어떤 기획이나 어떤 독자들을 만난다는 그 과정 자체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종이책에서 벗어나 이제 이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종이책에서 벗어나 이제 디지털 네이처에 뿌리내리기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제가 이제 막 10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신문이나 뭐 이런 그 언론 매체의 영향도 엄청 강했고 광고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TV에 어떤 명사가 추천하거나 어떤 명사가 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시대가 있었고 그때 이제 막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역시 그 테크놀로지 부분에 그 전자책으로 해서 그 팀이 막 새로 생기고 그 만드는 기술을 막 열심히 공부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어떤 되게 일차원적인 변화고 아까 이제 홍순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따지자면은 저희 이제 과거에는 독자를 되게 소비자나 어떤 단순한 고객 정도로 생각해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점점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출판물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그 어떤 독자들을 어떤 친구나 어떤 읽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많이 그 생각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좀 지식 전달이나 이런데 어떤 교양을 뽐내는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서 더 나아가 취향 그다음에 신념에 맞는 친구로서 출판 과정 전체를 이제 편집자들과 마케터 혹은 출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제 조망하면서 청년에게 다가서고 있는 게 되게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판 에디터 편집자로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과거엔 지금도 이제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 저자를 모실 때 항상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업계 용어처럼 그것처럼 이제 되게 과거에는 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누구나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라서 이런 것들이 뭐 과거에는 무슨 유명 대학교 뭐 교수님 아니면 무슨 문학상 수상자 뭐 해외 무슨 문학상 수상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콘텐츠에 되게 집중을 해왔다면은 요즘에는 여러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해주신 뭐 유튜브 뭐 브런치 이런 어떤 모든 사람이 독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콘텐츠 개발에서도 많이 그 확장된 시야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사실은 요번에 그 주최해주신 배우는 선생님께서 민음사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으로 가기에 앞서서 저희 민음사에서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독자들을 인식하면서 어떤 식으로 독자에게 다가서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1차적으로 일단 민음 북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쇄신해가지고 많은 청년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민음사는 2010년부터 10여 년간 그 국내 출판사 최초로 북클럽을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도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이때 많은 이제까지 4만 5천여 명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독자가 줄어드는 시대에 어떤 이런 구독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는 유료형 구독 서비스에 참여해서 같이 읽기 공동체를 이루는 독자분들이 이 정도로 많이 이제 호응을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리터 한 편 이런 그 잡지들도 과거 어떤 문예지나 어떤 인문지의 어떤 외연을 더욱 넓혀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독자에게 다가섰더니 확실히 이게 과거 쇄신하기 전 어떤 리뉴얼하기 전에는 진짜 구독자가 엄청 줄었었다가 거의 한 뭐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어떤 결과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제 어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독 형태, 어떤 읽기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있고 어떤 소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역시 어떤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있어서 출판사가 가장 먼저 대응했던 게 역시 SNS로 이제 독자를 만나는 거였는데 이제 민음사가
그런 방면에서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 블로그 등을 가장 활발히 운용하고 있고 이런 특히나 요번에 그 유튜브 채널 미님사 TV를 제작해서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이틀 전, 3일 전에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구독자 60%가 10대에서 30대 제가 정의한 어떤 청년 독자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책의 판매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읽기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 독서 시장의 외연과 어떤 출판 시장의 확대를 어떤 도모할 수 있는 한 그 어떤 플랫폼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밖에도 뭐 그 책뿐만 아니라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뭐 예전부터 미նում 아카데미 이런 것도 많이 유지해 오고 있고 그 쏜쌀문고와 같은 문고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이제 아날로그의 반격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 뭐 계속 아까 이제 이거 말씀해 주셨던 홍승철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 정희진 선생님 말씀대로 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더 에디팅, 어떤 포커싱, 그다음에 큐레이션 같은 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그 책의 어떤 본질을 어떤 탐구하면서도 책의 어떤 외형이나 어떤 콘텐츠 자체를 어떤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변화하는 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동네 서점 에디션, 뭐 워터프루프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청년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나 요즘에 달력이나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그 미ንም사 인력 시리즈가 엄청나게 큰 히트를 쳤던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고전 콘텐츠를 단순히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굿즈라는 방식으로 제안했을 때 큰 판매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그 고전 콘텐츠가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구나를 어떤 강요받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미눔사뿐만 아니라 많은 출판사들이 도모하고 있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읽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엄청 중점을 두고 많은 새로운 뭐 플랫폼이랄지 콘텐츠랄지 어떤 책의 어떤 외형이랄지 이벤트랄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결국 그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 네이처가 되어가는 세계에서도 결국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강점이나 가치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해서 단순히 변화만을 쫓기보다는 본질에 또 충실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결과 마지막 줄에 나오듯이 뭐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스승이고 제자고 결코 헤어질 수 없는 동반자이듯이 미래의 독자이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고 향유하는 집단으로서 청년 독자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빠르게 했는데 아무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독서는 줄어들었지만 읽기가 늘어났다. 그리고 읽기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책과 청년 독자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시는 발표였는데 확실히 청년 세대라는 것을 키워드로 그 시각에서 출판 책의 생산, 소비, 독서 문화를 보니까 조금 더 그 출판 산업이 처해 있는 여러 전환점들 이런 것들이 더 눈에 확연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단순히 좋은 책을 만들어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는 경험까지도 습관까지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출판사 편집자의 역할이 점점 더 굉장히 힘들고 다양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읽기 공동체라는 말씀하셨는데 읽기라는 것과 독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런 또 고민도 들었고 읽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또 문해력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을 던져준 이제 그런 발표였고 특히 발표문을 엄청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가지고 예,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2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래도 잘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번째 발표는 그 손정승 땡스포스 점장님의
책방지기가 본 청년의 독서라는 주제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책방지기가 본 청년의 독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땡스북스 점장 손정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발표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30 청년 고객의 특성, 그리고 이분들은 과연 어떤 책을 구매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의 독서와 구매 활성화를 위한 땡스북스의 시도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하면서 발견했던 그 실마리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30 청년 고객의 특성.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고객분들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땡스북스가 있는 동네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땡스북스는 이제 홍대 앞에 올해로 11년째 자리하고 있는 서점인데요. 이제 합정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홍대라는 게 어디까지가 홍대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서 합정, 홍대, 상수, 망원까지 전부 이제 포함하는 좀 넓게 포함하고 있는 동네이고요. 근처 이제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일과 주말 방문객이 다른 게 굉장히 좀 재밌고 특이한 지점인데요. 평일에는 이제 홍대 앞을 정말로 삶의 반경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러주세요. 뭐 가령 이제 정말 이제 홍대 뭐 대학생분들이라던가 근처에 이제 출판 편집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다녀가시는 편인데요. 주말은 정말로 홍대에 놀러 왔다가 여기 이렇게 뭐 예쁜 책방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쓱 들어와서 처음 좀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땡스북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회원가입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이 확실히 신규 유입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작자와 학생이 특히 많은 동네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이제 창작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홍대는 뭐 홍대 미대를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땅값이 쌌을 때 이제 창작자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뭐 음악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던 동네고 그 명맥은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홍대 뭐 술 마시는 동네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골목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은 여전히 오래된 가게가 많고 다양성이 여전히 존중을 많이 받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제 저희 땡스북스에 오시는 이제 청년 고객분들의 특성을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여성 6, 남성 4의 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고무적인 변화였었는데요. 땡스북스가 실은 한 4년 전에 지금 자리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전하기 전에는 압도적으로 9대1의 성비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전을 하면서 다른 뭐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이 변화함에 있어서 성비가 이 정도로 좀 많이 맞춰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올라왔고요.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행위의 가치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하세요. 아 여기는 이제 책을 이제 되게 고생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선별해서 들여오신대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친구분한테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그냥 뉘어놓는 게 아니라 책을 흐름에 맞게 진열을 하고 코너를 만들고 리뷰를 쓰고 이제 하는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충분히 열려 있고 나랑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맞고 너가 틀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만든 걸 잘 알아보는 분들이십니다. 이거는 뭐랄까 정말 책이 디자인적인 요소는 당연하고요. 뭔가 내용은 정말 좋은데 디자인이 한 2% 아쉽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책이 좋으니까 한번 받아요. 근데 그걸 귀신같이 판매로 잘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건 좀 이제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랑 조금 또 다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책은 표지는 정말 예쁜데 내용이 살짝 엉성하다? 잠깐 판매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판매가 뚝 끊기더라고요. 네, 그런 걸 정말 예리하게 잘 알아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쓸모보다는 아름다움에도 기꺼이 가치를 두는 소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뭐 가심비라던가 뭐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유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용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마음에 들면은 기꺼이 지갑을 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뭔가 당장 왜 그런 거죠. 당장 오늘 그냥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좋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 사겠다. 작고 귀여운 거를.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다섯 번째는 높지 않은 객단가 대신 빈도 높은 방문이 되게 특이한 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땡스북스의 지난 한 3년 정도의 객단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2만 원 초반에서 계속 변동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2만 원 초반이라는 거는 한 1.5건 정도의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면에 빈도 높은 방문, 단골 손님들께서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항상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왜 객단가가 낮은데 빈도 높은 방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계속 이제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을 사러 오시는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사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사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거를 매번 이제 오셔가지고 이 공간이 바뀐 거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는 그 기쁨을 맛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성공보다 내가 나로서 잘 살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물론 사회적 성공 뭐 조건이라던가 뭐 직업적 뭐 학력 뭐 이런 돈 벌기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렇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회사에 가더라도 과연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타인과 함께 좀 더불어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께서는 어떤 책을 구매하실까요? 라고 이제 했을 때 방금 이제 고객분들의 특성은 구매에도 이제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 반년 동안 땡스북스에서 사랑받은 책을 크게 한 4페이지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세 책을 묶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이제 번아웃을 겪으신 다음에 갭이어를 보냈던 이제 분들을 이제 인터뷰한 인터뷰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을 사랑하는, 네, 이제 일을 사랑한다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 에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제목처럼 독립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인터뷰한 인터뷰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책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책이라고 이제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취향, 이제 만들어진 끌림이라는 이제 은행나무에서 나온 책은 배반 인문학 시리즈라고 해서 취향뿐만이 아니라 효용성, 죽음, 혐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를 이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이 특히 땡스북스에서는 취향편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마음 산책에서 출간한 호호호라는 책은 윤가은 영화 감독님께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에세이였어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지금까지도 이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이건 에로시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몸부림인데요. 이거는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 알토가 이제 생전에 이제 어딘가에서 뭐 인터뷰하거나 강의했던 글을 이제 모아서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선보였던 책입니다. 만듦새도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판매가 되어서 한참 좀 품절 대란을 저희 쪽에서는 이제 겪었던 책입니다. 이 세 책은 뭐랄까 이제 짧은 호흡으로 이제 이루어진 책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첫 번째 책은 한겨레 출판에서 최근에 출간한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산문집이랑 세트로 같이 이제 출간이 됐었어요. 근데 얼마나 제목에서 이제 이 책이 왜 지금 나왔지? 나는 이제 싶을 정도로 청년들 이제 혼밥하고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편한 사람들이 이제 짧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었었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소설보다는 매번 이제 새 작가님의 이제 소설을 싣고 이제 그분들과 했던 인터뷰를 한 편씩 싣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값이 쌉니다. 3,500원이어가지고 정말 커피 한 잔보다 이제 더 싸진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책은 이제 계절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판매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은 이제 어반북스에서 나온 문장 수집가라는 책인데요. 이 작은 성공이라는 이제 부제처럼 성공에 대한 이제 명언을 조금 이렇게 잘 갈무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일이랑 주말이랑 방문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특히 주말에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나 일단 성공 괜찮고 나 책 이게 되게 재질이 특이하거든요. 약간 벨벳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딱 봐도 정말 갖고 싶게 생겨서 책 한번 사볼까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많이 구매를 하셨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미콜론에서 출간된 채소 마스터 클래스라고 이제 채소를 이용한 이제 손쉬운 이제 레시피서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에리 프롬의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서해 문집,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 이제 이제 제목만 보셔도 이제 아시겠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채식을 해서 자연을 조금 더 덜 손상시키고 어떻게 동물과 같이 살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한 책들이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방금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청년 독자들의 이제 구매 특성은 첫 번째,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닌 삶의 레퍼런스를 늘릴 수 있는 도서들입니다. 뭐랄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지는 이제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책들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첫 번째 말과 이어서 동년배 이야기에 주목해서 함께 흔들리고 나아가는 책들이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랄까요, 위인전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성공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은 이 사람에게도 뭔가 처음이 있고 초조한 부분이 있구나. 네, 이런 거를 되게 좀 솔직하게 드러낸 책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나로서 취향껏 살아가는 책들이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짧은 호흡의 엔솔로지 소설과 에세이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단 땡스북스에는 실은 장편 소설이 많이 없어요. 단편 소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젊은 독자분들께서 뭐 스마트폰이며 뭐 이제 OTT이며 재밌는 할 게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길게 읽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하다 보니까 단편 소설을 조금 더 계속 더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솔로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엔솔로지 책들을 보면서 참 좋았던 거는 작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딱 모여가지고 한 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었을 때 원래 좋아했던 작가님의 글을 읽는 재미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몰랐던 작가님을 발견하는 재미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이 작가 막 가령 7명이 모여서 한 책을 냈다고 하셨을 때 7분 한 분 한 분의 여러 책을 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맛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성이 충분히 아름다운 도서입니다. 뭐 디자인적이든 뭐 재질이든 뭐 만듦새든 굉장히 날로 더 아름다워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몫을 다하고자 하는 도서들이 잘 판매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기, 특히 뭐 최근에 뭐 성소수자라던가 뭐 이제 장애인 그리고 이제 뭐 비인간 동물들과 함께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책들이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청년의 독서와 구매 활성화를 위한 땡스북스의 시도들은 무엇이었으며 거기서 찾은 실마리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책을 입체적으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는 쇼윈도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북토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땡스페이퍼 코너라고 지금은 코너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책의 콘텐츠를 응용한 상품, 그리고 책과 어울리는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땡스북스 혹시 오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책방 전면에 보시면은 이제 쇼윈도 자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래하는 출판사 분들과 함께 이제 자리를 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라는 이제 책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전에 이 쇼윈도 전시를 하는 이유는 책이라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 텍스트로 굉장히 그 정제된 책에 못 담은 내용들, 그런 거를 입체적인 오브제라던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자리인데요. 이제 이 전시 때는 이제 이랑 작가님이 이제 그 식물이 주는 이제 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세이였는데, 그분이 직접 키우셨던 화분을 이제 분갈이해서 같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때 판매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보시면은 나의 비비 단행본에 실린 원화 전시라고 이제 제가 적어놓았는데, 정말로 이제 그 단행본에 있었던 정말 실제 원화를 이제 땡스북스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전시를 해두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따로 원화를 어디서 푼 적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원화를 땡스북스가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그런 오실 수 있는 그런 유도 포인트, 방문 포인트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미콜론 띵 시리즈 전시를 할 때 작가 코멘터리 북을 이제 진열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가 코멘터리 북은 이 자기만의 방 출판사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었던 건데, 이제 그거예요. 책이 나오고 나서 이런 전시를 하기까지 좀 시간이 조금 텀이 생겨요. 그럼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작가님도 본인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가님이 나 이거 정말 싣고 싶었는데 못했다거나, 아니면 편집자님께서도 뭐 실은 나는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해요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책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정말 손으로, 정말 그 다이어리 꾸미기 하듯이 이제 손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주시면은 독자분들도 정말 좋아하시고, 때로는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독자분들도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 코멘터리 북 작성에 같이 참여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비대면으로 작가와 독자가 정말 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건축 매거진 감 전시를 할 때였었는데요. 이 감이라는 매거진은 건축 재료를 호마다 하나씩 소개하는 잡지예요. 이제 근데 저희는 뭐 알루미늄, 목재 하면 당연히 알지만 조금 더 당연히 만져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같이 만져볼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전시함으로써 개념이 아니라 정말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정말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땡스북스 이제 북토크를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이제 어제도 한 건 진행을 했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왼쪽부터 이제 이슬아 작가와 정재훈 작가의 창작과 서울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가운데는 아까 처음 소개드렸던 우리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갭이어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셨던 김진왕 작가의 북토크가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이라는 책을 이다혜 작가님이 내셔가지고 정말 프리랜서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다회 같은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북토크를 하는 이유는 작가에 대한 독자의 그런 호감도 당연히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호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윈도 전시처럼 책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땡스페이퍼 코너뿐만이 아니라 뭐 매주 이제 리뷰를 쓰는 뭐 금주의 책이라던가 이제 한 주제로 한 8권 정도의 책을 소개하는 땡스 초이스라는 코너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자분들이 땡스북스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시는 땡스페이퍼 코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진 보시면은 책에 노란색 띠지가 이렇게 하나 걸쳐져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정말 땡스북스 매대에 여러 개가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셨을 때 이거 다 여기서 쓰셨나 봐라고 이렇게 반응을 가장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네, 코너예요. 이거는 제가 하게 된 이유는 그간 땡스북스의 다른 코너들은 아무래도 말을 정제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콘텐츠가 저는 좋았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말을 좀 정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땡스페이퍼는 이제 그런 갈증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친구한테 책 소개할 때랑 어려운 사람한테 책 소개할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친근하게 친구한테 소개하듯이 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코너였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이제 이 코너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더 많이 읽는 선순환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도서 콘텐츠 응용 상품 제작 그리고 책과 어울리는 잡화 판매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제 왼쪽에 두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는 나의 비비 배지예요. 이제 이거는 출판사에서 나의 비비 전시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주신 부분인데 배지가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배지에서 책이 후자가 나온 게 아니라 책이 나오고 배지가 나왔다는 그 방향이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뭐 갖지 않더라도 배지라던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서울의 공원이라는 이제 전시를 할 때였었는데 이 서울의 공원은 사진집이어서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조금 책을 갖기 어려울 때 엽서로라도 일단 가지고 나면은 이 엽서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결국엔 또 책을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배지 같은 경우에도 야 너 이거 배지 뭐야 하면은 이거 책 뭐 나의 비비잖아라고 해서 책으로 다시 또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상품을 같이 이제 출판사에서 제작을 해주실 때 저희는 좀 판매가 굉장히 좀 좋기도 실제로 좋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매년 연말마다 진행하는 이제 달력 판매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향초를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올해 거래했던 이제 거래처랑 이제 협업을 해서 땡스북스에서만 판매하는 향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달력이든 향초든 누군가는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력이랑 향초를 사러 오셨다가 책 한 권 더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책과 어울리는 잡화를 같이 두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실마리가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실은 이제 처음에 주최 측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도서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언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이제 제 동료가 느꼈던 실마리를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 땡스북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 이제 이기석 대표님께서 이미 알고 시작하셨던 건데요. 담는 그릇의 중요성, 즉 정말 물성이 아름다운 도서를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학생이었던 뭐 10년 전이나 이제 지금 10년 전이나 이제 지금의 책을 보면은 가장 놀라운 거는 디자인적인 면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 어떤 디자인을 보면은 이때 나온 책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책은 일단은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놓고 뭔가 일상에서 조금 더 편한 물건이 되면 결국 좀 한번 볼까라고 좀 뒤적이다가 정말로 그런 독서 인구로도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계속 좀 겉과 속이 같고 좀 이제 표지가 좀 아름다운 책들을 좀 드리는데 이제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 실마리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발견했던 거였어요. 이제 국민지원금이고 정말 돈과 시간이 있으면 청년들은 책을 읽는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이게 그 국민지원금이 연초엔가 지급이 되고는 뭐 좀 그 뒤에 가을께까지인가 쓸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모으셔가지고 마지막에 책을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고 이거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냐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아는 말이었지만 왜냐면 저희는 실은 돈 있으면은 우리 세대는 다른 걸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야 이제 책방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책을 이렇게 사드리지만 제가 만약 다른 일을 했다면은 또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있으면은 책을 산다라는 걸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나니까 좀 뭔가 당장은 저희가 뭔가를 제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동력 삼아 가지고 저희도 좀 더 뭔가 기획을 해보고 책을 잘 팔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해서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청년들의 책 소비 특징을 분석을 하고 청년의 독서를 독려하고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이후 또 2000년대 이후로는 사실은 지역서점들이 문을 닫는 현상은 오랜 추세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또 2010년대부터 또 계속해서 신유형의 서점들, 이른바 독립서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땡스북스 점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이 역시도 청년 세대와 관련이 있는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면 책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 작은 서점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도 청년 세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복합 문화 공간이죠. 청년 세대를 모으는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체험 공간, 즐거운 공간으로 지역 서점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조금 남아가지고요. 한 1분 정도씩 더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은 사실은 더 많은 청년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냐, 공간, 시간, 돈의 확보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문제들도 좋고 아니면은 발표할 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짧게 1분씩 말씀하셔도 좋고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2시간가량 같이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운 것들이 많이 있던 그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년과 책이라는 그 연결고리가 조금 더 우리 그 삶에서 계속 그냥 연관어처럼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청년재단에서 그래서 청년서가라는 큐레이션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정말 기획 의도나 공을 많이 들임에도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러면은 청년들한테 어떻게 책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은 저는 다른 매체랑 경쟁할 수 없는 그 독자적인 정말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이제 책을 읽는 독자 그리고 청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청년하면은 책이 먼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 책이라는 매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히 지금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에게 책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이 수잔 케인의 비터 스위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으로 제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비터스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없애고 줄이고 이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수잔 케인은 콰이어트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죠. 비터스위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생은 원래 쌉싸름한 거다. 그 쌉싸름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참 맛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책이란 매체가 그렇죠. 지식도 주고 재미도 주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기 위해선 쌉싸름한 고통이 필요한 또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평생 책과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들에게 그 쌉싸름한 맛을 즐길 줄 아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지금의 세대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제 출판 편집 인생 최고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거리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편집자들에게 가장 그 즐거운 어떤 재미를 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는데 메리언 울프의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서 나왔던 그 저자가 이제 그 책에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책과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인데 책은 좋다 스마트폰은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 스마트폰 화면 읽기를 하는 만큼 깊이 읽기의 기술을 함양해야 한다. 즉 이것이 이제 무슨 독자뿐만 아니라 그 편집자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적응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거스르는 어떤 또 새로운 출판 기획과 어떤 책으로 선보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선보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책을 안 읽을까라고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누구나 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뭐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화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거기서 대화를 끝내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토봐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자리가 생길 수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초대받아서 저의 이제 뭐 작은 경험이나마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과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해주신 좋은 말씀 동력 삼아서 앞으로도 책을 잘 팔고 또 독서 문화를 좀 풍성하게 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서 다시 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양손잡이 읽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 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그 책을 보면 뒷부분에는 물론 이제 글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거든요. 과연 책을 읽는 것만이 문해력인가? 그러니까 리터러시라고 하면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영상을 보는 거,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들도 포함을 하게 되고 당연히 스마트폰 읽기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책 읽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스마트폰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책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겨울서점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책 영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독자로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책을 둘러싼 생태계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살펴봤는데요. 청년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읽는 책 생태계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많은 청년들이 책을 읽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보, 읽기, 독서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2030 청년 책 포럼은 5월 16일 날 열리고요. 함께 읽기 포럼으로 청년 독서 공유와 변주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제2차 청년 책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포럼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